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레입니다. 말뚝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리고 말뚝님도 잘 지내고 계셨죠? 별일 없으셨나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평소랑 다른데? 아, 아이, 왜 좀, 그래? 좀 밝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것도 좀 챙겨보고자. 예. 아, 예, 뭐, 네. 잘 지냈습니다. 아, 예. 저도 요새 아직 코로나도 아직 덜 잠잠해졌고 함부로 돌아다니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만 계속 쭉 처박혀 있었는데 며칠 전에는 이 집에 너무 있다 보니까 먹는 것도 똑같고 생활하는 것도 맨날 하루 일과가 거의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심심해가지고 근처에서 하는 공연 한번 보러 갔었어요. 그래서 아, 공연을 보셨었어요? 네네.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될까? 평소에 너무 심심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일탈적인 그러니까 단순히 내 삶에서 일탈적이라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거 그리고 뭐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 보고 싶어서 보러 가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런 극 형태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보러 갔는데 그냥 제가 평소에 살아갈 때 그냥 인터넷에서 보는 거 그리고 그냥 평소에 겪는 것들 그런 것들을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약간 나열한 느낌으로 있는 공연이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일탈에는 실패하고 다시 거침없는 일상 속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다음 컨텐츠로는 뭘 같이 읽어보면 좋을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1편부터 시작해서 저번 편까지 해가지고 다 비극만 다뤘잖아요. 부조리극도 한번 섞여 있긴 했었지만은 그래서 이번에는 한껏 밝고 가벼우면서도 웃긴 희극을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작품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오늘 저희가 읽어볼 작품의 제목은 몰리에르가 쓴 스카팽의 간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밝고 웃기면서도 그러면서도 아, 우리한테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네, 예. 그러니까, 네, 얼마 전에 공연을 봤는데, 네, 그 공연이 좀 그랬다. 네. 어. 일상적이었다. 그리고 뭔가 그리고, 꾸며낸 것 같지도 않고 내가 바란, 공연을 본다는 행위는, 네, 내가 거기서 뭔가 좀 리프레시를 하고, 네, 응? 그것이 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내 삶의 에너지를 다시 얻고, 네, 이런 거를 바라고 이제 공연을 보러 갔는데, 네, 보기 좋게 실패를 해서, 네. 아, 인생이, 왜 이렇게 툭툭 처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희극을 읽었다. 예, 맞습니다. 겁나 인위적이네요. 네가 갖다 찾아붙일 이유가 그거밖에 없니요? 왜 이래? 없어요? 아, 진짜. 어쨌든 뭐네. 네, 네, 뭐 도토리님 항상 내가 항상 실패하셨으니까, 예, 네, 그걸로 가세요. 네. 이게 저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도 할 텐데요. 일단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이게 공연으로 보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희곡 자체로 봐도 굉장히 웃겨요. 그러니까 이게 왜 웃긴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는 이제 저도 웃기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고 근데 보면서도 피식피식 웃으면서 저도 이 희곡 보면서 빵빵 터졌었거든요. 근데 저 평소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희곡 읽을 때 제 스타일로 읽다 보니까 전 좀 재미없게 읽잖아요. 근데 제가 재밌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그러니까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거를 예, 추천드립니다. 예. 작품 얘기 다시, 다시, 예, 처음으로 해볼게요. 잠깐만. 그 전에 오늘 저희가 다룰 네. 스카팽의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함부로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어떤 공연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통틀어서 알고 있다고 얘기하기 좀 힘드니까.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요만큼 살면서 겪어본 뭐 에세이라던가 혹은 이런 얘기들을 좀 듣다 보면 확실히 그런 분위기는 다 동일한 흐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극, 코미디, 개그 요런 예술 장르들이 비극이라던가 혹은 정극 이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평가되는 혹은 평가의 요소로 삼으려고 하지 않는 이러한 분위기가 지금 21세기가 된 이 현재까지 물론 요즘엔 그런 편견은 많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런 정서가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얘기 왜 드리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 번역자들도 제목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일을 잘 안 해. 음.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연령층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연령층에 따라 가지고 요 스카팽이라는 것에 대한 제목을 번역한 것에 따라 가지고 다 다르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다른 작품인가? 막 이렇게 헷갈리시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몰리에르 작품인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몰리에르 스스로가 다시 수정해가지고 다시 내고 다시 내고 다시 내고 하면서 제목을 살짝 바꿨던 경우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떠한 판본에 기대가지고 번역을 했냐에 따라서 제목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그거를 옮기는 번역자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냥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단계 그대로 제목화돼가지고 된 경우도 있고, 심지어 오늘 저희가 읽을 이 스카팽의 간계는 저희는 이제 이화원 선생님 번역을 따라서 갈 건데, 이화원 선생님 본인조차도 처음에 번역하였을 때는 스카팽의 거짓 노름이라고 번역하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시 이 책을 내실 때는 스카팽의 간계라고 제목을 바꿔서 번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간계나 거짓 노름이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동일한 맥락의 말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날아다니는 의사를 몰리에르가 어렸을 때 이거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제 소극의 형태로 써가지고 공연을 했는데, 그게 그때 큰 인기는 얻지 못했지만 호응이 좋아가지고 묶어놓고 있다가 나중에 말년에 가가지고는 이거를 번안 개작해가지고 억지 의사라는 걸로 다시 재출판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날아다니는 의사랑 억지 의사랑은 그 작품을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작품이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헷갈려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오해도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드리면서 이야기를 풀면 좋지 않을까.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제가 스카팽의 간계라고 맞아.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요 스카팽 관련돼가지고 공연이 엄청 많았어요. 작년에도 있었죠. 작년에 했던 것도 이제 계속 재공연했던 거고, 그것 말고도 우리나라에서 이 몰리에르를 사랑하는 희극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연이 수도 없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력을 쭉 찾아보시면 그때마다 제목이 다 달라요. 스카팽의 간계라고 하신 분도 있고, 작년에 했던 건 스카팽이라고 하셨고, 그 전에는 스카팽의 거짓 누름이라고 올리신 분들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그게 다 결론적으로 같은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다시 이어서 가볼게요. 작품은 이제 제가 항상 세 줄 요약으로 애를 먹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 먼저 꺼내드릴까 해요. 이번에는 한 줄로 준비했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요. 뭐냐면은 사랑에 빠진 두 쌍의 연인이 스카팽의 관계를 통해서 권위적이고 인색한 두 아버지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예. 결혼 이제 성사되고 나면은 이제 이야기가 끝나요. 예, 그런 간단한 스토리예요. 그리고 제목부터 방금 설명해 주셨지만 간계이듯이, 그 간계가 요새는 많이 쓰이는 단어인지는 잘 모르겠긴 한데요. 뭐 간사한 계략?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카팽의 거짓말? 뭐 그런 걸로도 다 연결이 되죠. 그런 스카팽이 만들어내는 거짓말이,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계략을 다 짜는 게 아니고, 자기가 거짓말을 뭔가 하나 했는데, 이제 그것이 들통나면은 그것을 또 덮으면서 자신이 위태로워지지 않는 상태로 다시 바뀌는 그런 거짓말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예. 그래서 제목이 스카팽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자, 그러면은 작품은 그런 작품이에요. 정말 그런 작품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이게 당당해지셨네. 마법의 단어를 장착하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살짝 말을 해드리긴 했었는데, 총 6가지 에피소드들을 했었는데, 부조리극 하나 제외하고 나면 다 비극을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부조리극 저희가 나눴던 하나들도 비극적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왜 그거를 그렇게 자꾸 나누시는지 모르겠는데, 음.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개념화 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걸 범주화 시키잖아요, 개념들을. 그런데 비극이라고 해서 비극 속에 희극적 상황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비극이 더 비극스러워지려면 반드시 그 이전의 희극적 상황들이 계속 뒷받침되어줘야 이 비극적 정서가 한층 더 고양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쓰여진 비극에는 반드시 그에 상반되는 굉장히 큰 희극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야지 이 낙폭이 클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코믹 릴리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극적으로 더 이 릴리프 시키기 위해서 희극적인 전제를 확 깔아주고 시작하는 게 비극이에요. 반대로 희극은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건 공식이야. 음. 저 끝에 가가지고 희극적 상황이 빵 터져야 되니까 그 이전의 전제 상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난리가 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로 트래식 릴리프라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희극이냐 비극이냐 이러한 논의를 구태의연하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 현대는 의미가 없어요. 모든 예술적 장르 안에는 희극과 비극 그리고 그 사이 어디엔가 존재하는 수많은 감정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시려는 거죠? 굳이 희극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나눠보고자 하는 이유는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 희곡을 보면은 물론 많은 희곡을 읽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성적인 각각의 작품마다 다 의미를 찾으면서 읽으시겠지만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접근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오늘 그 코미디에 대한 얘기도 살짝 준비를 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에피소드 그 오이디푸스 편에서 말뚝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었잖아요. 재는 발 그런 얘기 하시면서 오이디푸스가 언제적 이야기를 꺼내오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어디야 그래, 연결해서 이거 한번 그래, 연결해봐요.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자기 삶을 또는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하고 뭐 보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제 비극이었다면은 희극은 그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또 뭐 딸, 뭐 자식 아니면은 이제 막 입신양명해야 되는 뭐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뭐가 될까요? 직업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라면 경찰한테 요구되는 어떤 윤리도 있겠지만은 어떤 책임감 같은 게 있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범죄자를 잡아야 되고 뭐 정의로워야 되고 그런 자신의 역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코미디에 나오는 이 인물들은 각자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고 벗어나 있는 그런 인물들이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오히려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 스스로에게서는 아니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의사 하면은 어떤 사람이겠지 뭐 판사 하면 어떤 사람이겠지 그렇게 기대되는 값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는 것, 전 그런 거를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거라고 그러니까 봤거든요. 네.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직업에 충실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정확히 써야 돼요. 내가 지금 왜 궁금해서 이걸 묻냐면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그래. 그러니까는 아, 이것도 편집되겠네. 이게 계속 연결해서 나오는데. 그래 끝까지 가봐요. 네. 끝까지 가보세요. 네. 마법의 단어. 자,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그런 거에 좀 많이 당하셨어요? 갑자기 이상한 깨달음을 얻어 와가지고 대답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해라 이렇게 네. 되죠. 네. 네. 제가 지금 도트리님한테 샘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네, 가시죠. 네. 아, 예. 어쨌건 제가 봤을 때는 코미디에서는 자신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들, 그러니까 충실한 것들이 박살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그래서 제가 오늘 스카팽을 봤을 때도 뭐 코미디를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닐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고 그러니까 이제 스카팽으로만 놓고 본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이게 직업이라고 하기 제가 함부로 말하기 좀 어려운 이유가 이런 거기도 한데 등장인물에서 주인공인 스카팽과 그리고 실베스트르 이 두 명은 둘 다 하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인한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구되는 역할은 뭐 주인한테 충실하면서도 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뭐 어떤 그런 노동이건 뭐건 그런 것들을 다 충실히 이행하고 그런 것들일 텐데 스카핀과 실베스트르는 자기 주인들 골탕 먹이는 걸 엄청 좋아해요. 물론 그게 현실에서 존재하는 진실일지언정 그래서 이런 희극에서는 그런 진실을 더 잘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아르강뜨왕 제롱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코미디를 설명하시겠다고 하셨잖아. 네.
왜 인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인물 설명도 맞지도 않는 것 같긴 한데. 예. 일단 예를 들고 이따가 보셔주세요. 아, 네. 네. 아니, 뭘 부셔요? 제가 언제 부신 적 있어요? 항상 그래요. 박살나 있구만. 항상 박살 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박살 나시잖아요,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도토리님이 뒤에 편으로 오면 올수록 갈수록 말이 점점 없어지는 건 알고 계셨죠? 네. 네, 저 혼자의 동무대로 가고 있는 이러한 그래서 좀 오늘 열심히 해보려고. 당신이 여기 왜 앉아있는지를 모르겠는 그러한 컨텐츠로 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제가 좀 답답했는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봅시다. 인물 분석을 해오신 것 같으니까 네. 네, 아, 이거 분석이 길다. 아, 왜 눈물이 나지? 인물 분석. 자, 이게, 아니 됐어. 예. 저 스카팽하고 실베스트르가 네. 주인을 골리는 걸 좋아하는 하인이었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둘이 주인을 골려먹는 걸 좋아하는 하인이에요? 그 안에 대사에서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즐기는 듯한 대사들도 자주 나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스카팽도 이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는 했을 때, 이런 네. 분석이 문제가 큰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궤를 잘못 맞추니까 자꾸 엇나간 인물 분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뭐, 엇나가다고 굳이 뭐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네, 마법의 단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희극이란 건 말이죠. 우리가 저 인물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라는 것으로 그 인물을 받아들여져서는 안 돼요. 그럼 우길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진지한 극. 비극을 통해서 인물을 더 깊게 탐색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희극이란 거는 보고 웃겨야 되잖아요. 관객이 골머리 썩으면서 아니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런 비판적인 태도로 이걸 보고 있으면은 웃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 아 쟤는 저런 상황, 아 쟤는 저런 인물 이라고 그냥 알아야 돼 관객이. 그거를 깔고 일어나는 희극적인 상황에 이 사람들이 집중해서 웃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카팽이랑 실베스트르가 주인한테 어떠한 개인적인 원한을 품어가지고 주인들을 골려먹으려고 했나? 라고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다 망하는 거야. 인물을 바라보는 보편적인 시각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유형적 인물,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시각들 있잖아요. 우리들이 웃으면서 사담 나올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주인은 늘 하인을 괴롭히지. 이게 전제되고 깔려 있어야지 거기서 일어나는 상황이 희극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은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유형적 인물인 거예요, 그냥. 걔가 왜 그런 유형적 인물이 됐는지 궁금하지 않아. 그걸 궁금해해서 개인적으로 그 인물을 파고 들어가는 연극을 만들려고 했다면 희극이 될 수가 없죠. 그 개인사를 뭐하러 알아줘. 저 노인은 항상 인색하지. 라는 보편적 시각이 우리들 내에서 깔려있기 때문에 노인들은 왜 그렇게 자꾸 싼 데 찾아다니고 그러고 병원 가면 맨날 왜 나한테 뭐 또 덤태기 씌우려고 사기치는 거 아니냐고 뭐 윽박지르고 막 이럴까. 그냥 병 좀 고치게 하려고 하는 것 뿐인데 왜 노인들은 항상 그렇게 의심이 많을까? 이러한 보편적인 인식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뭘 알아? 세상을 뭘 알겠어, 젊은 애들이. 한낱 그냥 불장난에 속아가지고 그냥 사귀는 그런 애들 아니야? 요렇게. 요게 전제되어야 사람들은 웃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고정적인 인물들을 딱 여기에 판시를 일단 해주고 그 다음에 걔네들이 이 희극적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여기에 관심 있는 게 희극이라고요. 스카팽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어떠한 비극적 결말을 맞는지 사람들은 궁금하지 않아. 단 그 유형적 인물들이 내뿜는 어떤 행위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가는 상황 이것이 어떻게 더 하면 재밌어질 수 있을까를 이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 코미디언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극대화시키고 더 확대시키는 거예요. 스카팽의 대사를 보면 나오잖아요. 실베스트르 어떤 애예요? 뚱뚱해요. 우둔해요. 일 터진 자기 주인 옥타브 도련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이렇게 물어보고 뭐 어떻게 해달라고 뭐 넌 아이디어가 없니? 좀 제발 좀 알려줘 막 이렇게 하면은 그 뚱뚱이는 뭐 모르겠는데요. 내 잘못이에요? 네가 저질러 놓고 나한테 그래요. 이러고 있는 애란 말이에요. 무능한 하인이에요.
무능한 하인에게 실베스트리의 친구이자 같은 처지에 놓인 또 다른 영특한 하인을 불러내요. 그게 누구? 스카팽이에요. 그렇게 대비되는 쌍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전형적인 코미디를 창출해내는 방법이에요. 류담 옆에는 김병만이 서 있는 거예요. 키 크고 뚱뚱한 돼지. 옆에는 작고 단단한 무술인을 붙여놔야 웃긴 거예요. 그렇게 대비되는 상황을 일단 상황에 두고 걔네들이 왜 뚱뚱한지 나 궁금하지 않다고. 그걸 왜 분석하고 앉아있냐? 아, 죄송합니다. 네. 어쨌건 이 희곡을 읽어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코미디를 이루는 이 핵심적인 요소는 바로 모순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요. 코미디를 이루는 핵심 요소가 모순이다. 제가 예. 아니, 자꾸 쓰게 되네, 이걸. 아니, 뭐. 당연한 말이라서. 네. 네. 웃음은 그런 상황에서 발생을 하죠. 네. 지금처럼. 아이, 당연한 얘기를 네. 해버렸습니다. 예. 어쨌건 일단 처음에 보기 전에 배경 정보로는 이런 것 정도 생각했었고요. 예. 작가 소개 들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읽는 스카팽의 관계의 작가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몰리에르예요. 이게 본명은 아니고요. 장 바프티스트 포클랭이라는 본명을 갖고 있고 이 연극 생활을 이 포클랭이 처음 시작하게 될 때 몰리에르라는 예명을 사용하면서 시작을 했고요. 처음 연극 시작했을 때는 그게 큰 성과를 자기 작가 소개 왜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작가를 좀 알면은 좀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희곡을 읽는 컨텐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서 누락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게 공연 형태가 됐을 때 이따가 살짝 얘기하긴 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연극만 한 게 아니라 어떤 오페라? 그런 것도 있었고 발레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배우들의 움직임이나 그런 거를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작가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그런 부분이 더 있을 거다라고 염두에 두고서 읽지 난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인터넷에 치면 나오고요. 예, 몰리에르라는 2007년 영화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몰리에르의 생애가 그대로 나온다기보다는 몰리에르가 썼던 작품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상상해서 만들어낸 허구적인 인물에 대한 영화가 나오거든요. 화나세요? 아니요, 얘기 듣고 있었어요. 아, 근데 제가 지금 한편으로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뭐랄까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준비를 좀 많이 하신 티가 나고 확실히 희극이 비극보다 읽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왜 읽기가 쉽냐면 이해하기 편하거든요. 왜 이해하기 편하느냐? 이해하기 어려운 거는 희극이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 어려운 순간 토박토박. 그때부터는 웃기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쉽고 직관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도토리님 그래서 지금 평소와 다르게 자신감이 좀 붙어 계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쭉 비극만 했잖아요. 이 인물이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고 왜 여기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다음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낱낱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 대사 하나하나를 음미하면서 나가야 되는 이러한 작업으로 이 인물을 파악해내야 되다 보니까 도토리님이 거기에 힘드셨던 거야. 그리고 해교나 자기가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이거 하나 잘못하면 뒤에서도 다 잘못된 거니까 다 꼬여버리니까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희극에 오니까 웬걸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한 분석이 뭔가 더 깊이 있어 보여.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신나가지고 떠들고 있는 것 같아요, 느낌상. 근데 그 해온 것도 다 그지 같죠? 네, 네,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저는 사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해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희곡 읽기 컨텐츠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물론 이게 균형감 있게 다루는 게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될 수 있으면 이제 많은 장르 저 웬만하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계속 6편 이상 지나갈 때까지도 희극을 안 하고 있었냐면 저희 컨텐츠는 어찌되었든 간 설명하는 컨텐츠잖아요. 그리고 이후에서는 제가 거의 모든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낱낱이 설명해서 풀어내기 때문에
그것이 비극을 읽어낼 때에는 강점이 될 수는 있는데, 희극을 읽어낼 때는 이게 아무런 강점이 안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개그 콘서트 그냥 보면 그만이지. 그 5분짜리 짧은 스낵 콘텐츠 보면 그만이지. 제가 5분짜리 그 스낵 콘텐츠를 왜 웃긴지 풀어내서 설명하는 게 웃깁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희극 콘텐츠를 저희 콘텐츠의 이 취지와 맞지가 않다. 그만큼 비극보다 현장성과 공연성이 훨씬 강해요, 희극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미뤄왔습니다. 다음에 하자. 근데 이놈이? 우리 도토리님이 자꾸 하고 싶다고. 자기가 평생 이 몰리에르를 읽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일탈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제가 여기서 첫 번째로 놀랐어요. 우리 도토리님이 박사신데, 몰리에르 작품을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럼 뭘 읽고 살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심지어 두 번째로 놀랐던 건, 그럼 몰리에르 공연을 본 적은 있느냐? 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얘기를 또 가만히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이 한국 연극사에서 희극이 전체 공연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 이걸 또 궁금해 한번 생각해 봤더니, 사실 또 그렇게 또 많은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하다못해 작년 한 해만 놓고 봐도 그럴 거예요. 한번 싹 스케치 해보면은, 코미디라고 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장르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여기서 말하는 코미디라는 거는 이런 몰리에르, 시계 코미디를 얘기하는 겁니다. 로맨스 코미디는 대학로에 널려 있어요. 그것은 상처에 제두고, 왜냐면은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제 공연 시장을 형성하는 주류이기 때문에, 로맨틱 코미디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잠깐 제외하고, 제가 말하는 이런 코미디는 이런 코미디입니다. 굳이 미국으로 따진다면 스탠딩 코미디. 이제 스탠딩 코미디를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풍자, 그리고 조롱, 그리고 어떤 위선을 까발리는 내용, 이런 것들을 주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능을 가진 코미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그 기능을 가진 코미디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올라오느냐? 라고 이렇게 한번 싹 살펴보니까 거의 없는 거예요. 작년에 올라왔던 스카펜도 사실 2년 전에 한번 했던 거였습니다. 그걸 다시 꺼내서 한 거였거든요. 그 이전에 특기할 만한 거는 이제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셨던 이제 박근혜 선생님이 그 아리스토파네스의 개구리를 우리나라 걸로 이제 재번안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렇게 큰 규모의 어떤 정치 풍자라던가 혹은 사회 풍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코미디류가 있었나? 이렇게 또 되새김질 해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공연 시장에서도 이 풍자성 코미디가 얼마나 나쁘게 얘기하면 관심을 못 받고, 좋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런 데에 굉장히 좀 인색하게 구는가 라는 것들을 방증하는 어떤 그런 신호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왜 그럴까 또 생각을 해보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뭐랄까, 어떻게 생각하면 자극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어떤 타인의 준엄한 비판, 이런 것들을 잘 못 받아들이는 인색해지는 사회가 아닐까. 그런데 그냥 예술은 예술이고 코미디는 코미디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아져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장 박근혜 선생님이 위대한 그리스 구희극의 위대한 대가 아리스토파네스의 개구리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에 빗대가지고 그것을 풍자하고자 그 작품을 냈는데 바로 블랙리스트 올라가셨거든요. 뭐 이런 상황이니 권력자들도 그런 마당이니, 그러니까는 제일 높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떠니 그러한 것에 휩싸여가는 다른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어떤 비판에 굉장히 제 눈으로 쳐다봐요. 그냥 웃어 넘기면 될걸. 저는 이 사회가 점점 더 비극적인 정서를 많이 함량해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사실 좀 너무 좀 고통스럽습니다. 비극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극이든 희극이든 그것을 예술로 즐기고 그 마음을 털어버리고 일상생활을 활기차고 밝게 영위해가면 그만인 것인데, 희극이든 비극이든 지금 예술에 대해서 가해지는 잣대가 너무 가혹하죠. 뭐 하나 실수하면 날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잣대들이 너무 뭐랄까 근데 가짜인데. 별로 뭐 올바른 방향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가면을 썼기 때문에 조금 더 세게 얘기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희극을 풀어내기로 마음먹은 이유도 그거예요. 왜냐면 빗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그런 예술적 전사를 갖고 있는 양반이에요, 이 몰리에르가. 근데 그러한 예술 전사는 모든 코미디 작가들이, 그리고 이 텍스트로 남아있는 코미디 작가들은 그러한 박해의 역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소재가 너무 좋아요. 아리스토파네스? 그 당시에 정치가 클레온이라는 사람하고 맞짱 떴던 사람이에요. 어떤 식으로 맞짱 떴냐? 아리스토파네스가 그리스가 거의 망해가기 이전 그때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때 당시 정치인들이나 정치 선도꾼들 이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학을 떼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리스토파네스가.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했던 정치가라고 보여지는 클레온이라고 실제 했던 정치가가 있어요. 이 사람을 깝니다. 제 포퓰리스트라고. 그걸 까는 희극을 써요. 물론 클레온이라고 이걸 달진 않았죠. 여기에 클레온이 분노해가지고 얘를 고소합니다. 법정에. 그래서 법정해가지고 아리스토파네스가 유죄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빡쳐. 빡쳐가지고 아리스토파네스가 했던 선택이 뭔지 아세요? 그 재판을 했던 배심원들을 까는 희극을 다시 떴습니다. 그 작품들이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죠. 그때 당시의 배심원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정치꾼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표리부동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지금 후대 사람들은 그걸 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잖아요. 몰리에르가 살던 시대의 프랑스 어땠을까요? 비극적 정서로 우리가 쭉 읽어낼 수 있는 17세기 프랑스를 비극적 정서로 읽어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을 이렇게 입체화시킬 수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들이 17세기 프랑스 문학 그리고 17세기 프랑스 예술이 그 당시에 서유럽권에서 왜 이런 취급을 받는가, 지금까지 와서도 이런 생각을 왜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인간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이거예요. 야, 요즘에 프랑스 예술 정말 말 그대로 예술이야. 비극 어디가 제일 잘 만들어? 프랑스. 희극 어디가 제일 잘 만들어? 프랑스. 이씨, 그러면 문화예술 즐길 거야? 프랑스로 가. 이렇게 되는 시기가 17세기 프랑스였단 말이에요. 그 선두주자에 누가 있었느냐? 비극에는 꼬르네유랑 라신이 있었던 거고 희극에는 몰리에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대 내에서 몰리에르 또한 어마어마하게 박해를 받습니다. 공연 금지 처분 받고 막 이게 왜 공연 금지냐고 막 청원서 막 몰려가지고 다시 막 공연 다시 하게 하고, 근데 공연 다시 하게 하는데 좀 고쳐서 해라 해서 고쳐서 하고, 그래서 판본도 막 여러 개고요. 이러한 역사를 가진 사람이 몰리에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써낸 희극들은 정말 어마어마하다니까요. 저는 감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몰리에르 작품은 제가 근래에 나와서 봤던 그 어떤 완성된 형태의 코미디를 놓고 봐도 몰리에르가 써놨던 요 공식을 넘어서는 코미디를 본 적이 없어요. 버금가는 사람들은 많죠. 근데 으뜸이 되려면 이전에 만들어놨던 어떤 공식들을 넘어서는 새로운 뭔가가 창출이 되어야 이제 그 으뜸을 넘어서는 으뜸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버금이 되는 거고. 그런데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웃음의 공식이란 게 지극히 단순하거든요. 그것은 지능을 가진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요 웃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웃음을 넘어서는 웃음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정리한 웃음이라는 그 책, 거기 나와 있는 웃음의 공식을 넘어서는 웃음의 공식은 없고, 그것을 보다 먼저 희극적 차원에서 성취해낸 사람이 몰리에르이기 때문에 희극의 대가라고 하면은 저는 감히 몰리에르가 아닐까. 어쨌건 우리는 비극을 보면서도 그런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어떤 정화나 뭐 그런 것들 뭐 얻어가는 것들이 있는데 희극에서 웃음만 얻어가느냐? 저는 그건
예, 웃음뿐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저속하거나 세속적으로 웃기기만 하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어떤 의미도 있다. 제가 이 스카펜을 봤을 땐 그래요. 이 관계가 계속 관계를 낳고, 계속 관계를 낳고, 우리들 어렸을 때도 뭐 하나 사실 숨기려고 거짓말했다가, 뭐 또 그 거짓말을 낳고 하다가 나중에 이제 부모님한테 혼난 다음에는 아, 거짓이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 스카펜에서도 마지막에 왜 결말이 그렇게 여쭤보고 싶은 거긴 한데 왜 그렇게 결말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에는 아마 더 이상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또 다른 거짓말을 낳을 수 없을 때 극이 끝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었습니다. 예, 근데 갑자기 지금 결말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아 이게 보면서 결혼이 성사되면서 이제 너희들을 용서한다. 그래, 특별한 날이니까 용서한다 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게 코미디라고 가정하고 웃기는 극이라고 가정했을 때 더 이상 웃길 필요가 없는 건 아니겠고 왜 이때 끝나는 거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봤었거든요. 또 말 더 자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나는 왜 당연한 질문을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간단한 코미디 프로 같은 거 하나 보시면 알잖아요. 코미디 프로는 항상 끝이 어때요? 갑작스러워요. 왜 그렇게 끝나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코미디라는 건 원래 속성이 그래요. 그 갑작스러움마저도 희극성이에요. 코미디 자주 보는데 왜 그걸 몰랐지?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얼마나 진지하게, 왜 갑자기 뿌이를 하고 있죠? 아, 네. 이 표현할 줄 알고. 다른 편에 비해서 얼마나 매끄럽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라는 게 설명하면 재미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저희는 이 희곡을 같이 읽고 즐기기 위해서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는 컨텐츠니까 재미없더라도 2편 한번 가봅시다. 네, 뭐 이 말뚝이 스타일로 한번 가능하면 전달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편에서 뵙겠습니다.